정장님, 적한 폭우가 우리 쪽을 향합니다. 비명 섞인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85 철갑탄이 조타시를 직격했고 순식간에 참수리 357호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평화롭던 서해 바다는 1초 만에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신화의 환희에 취해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은 바다 위에서 온몸으로 포탄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더 많은 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02년 6월에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여름은 온통 붉은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리는 축제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전 국민은 처음 경험하는 세계 4강이라는 기적 같은 신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열기의 이면, 서해의 차가운 바다 위에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TV 화면 속 축구공의 움직임에 환호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NLL 북방한계선 인근의 긴장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본래 꽃게잡이가 성행하는 풍요로운 바다였지만 동시에 남과 북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맞붙는 화약고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3년 전인 1999년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던 북한은 복수의 기회를 노리며 치밀하게 칼을 갈아왔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축제에 집중하고 있는 바로 지금을 최적의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쏠려 있고 전군의 경계 태세가 혹시 모를 테러 방지에 집중된 틈을 타 서해에서 허를 찌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6월 초부터 북한 경비정들의 도발은 유난히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을 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해군의 대응 시간과 기동 패턴을 정밀하게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해군 제2함대 소속 고속정들은 매일같이 비상출동을 반복하며 피로가 누적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장병들은 월드컵 기간인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막연한 안도감과 이번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긴장감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던 참수리 357호의 대원들이 있습니다. 정장 윤영아 대위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지휘관으로 부하들에게는 엄격하지만 늘 솔선수범하는 든든한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출항 전날에도 대원들에게 우리가 이곳을 지켜내야 육지의 가족들이 발 뻗고 경기를 볼 수 있다며 군장을 챙겼습니다. 조타장 한상국 하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랑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조타실 안에서 아내의 사진을 보며 이번 작전만 끝나면 짧은 휴가라도 다녀오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병기사 조천영 하사와 황도연 하사, 서호원 하사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비좁고 더운 포탑 안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한 포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의무병 박동혁 상병은 제대 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갈 생각에 설레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참수리 357호는 무서운 전쟁터가 아니라 고락을 함께하는 전우들과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꿈을 이야기하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6월 28일 밤 연평도 앞바다의 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한국과 터키의 4위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한번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응원가를 부를 준비를 마쳤고 참수리 357호 대원들 역시 잠자리에 들며 내일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평온한 밤이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참수리 357호를 침몰시키기 위해 85함포의 포신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바다를 가르고 다가오는 북한 등산곳 684호의 검은 실루엣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은 눈이 시릴 만큼 푸르고 평온했습니다.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정점에 달했던 그날 육지에서는 터키와의 4위전을 앞두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었지만 NLL 북방한계선 남쪽 3마일 해상에 떠있던 참수리 357호 장병들에게는
오직 차가운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54분, 북한의 경비정 등산곳 684호가 선을 넘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단순 침범인 줄 알았으나 그들의 기동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늑대처럼 적함은 아주 느리지만 단호하게 참수리 357호를 향해 정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해군의 교전 수칙은 엄격했습니다. 적이 먼저 사격하기 전에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방송을 통한 경고와 선체를 부딪혀 밀어내는 차단 기동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정장 윤영아 대위는 부하들에게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지시하며 적함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500m, 400m. 두 함정 사이의 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워졌을 때 우리 장병들은 적함 갑판 위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북한군들이 방탄복을 착용하고 포탑 뒤에 바짝 붙어 있었으며 85함포의 포신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깔려 우리 조타시를 정조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10시 25분, 운명의 시각이었습니다. 고요한 바다를 찢는 거대한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 등산곳 684호가 기습적으로 85함포를 발사했습니다. 적의 첫 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참수리 357호의 심장부인 조타시를 직격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조타실은 화염에 휩싸였고 그 안에서 지휘를 내리던 정장 윤영아 대위는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함정을 통제해야 할 조타실이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하면서 배는 방향을 잃었고 통신 장비마저 파괴되어 외부와의 연락도 끊겨버렸습니다. 지휘관의 부재와 시스템의 마비, 그것은 함정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5함포 사격을 시작으로 적함은 37화 14.5 기관포를 미친 듯이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철갑탄과 예광탄이 빗줄기처럼 갑판 위를 휩쓸었습니다. 얇은 알루미늄과 철판으로 만들어진 고속정의 외벽은 적의 중기관 총탄을 막아내기에 너무나도 나약했습니다. 탄환은 외벽을 뚫고 들어와 내부 기물을 파괴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던 대원들의 몸을 가차없이 관통했습니다. 갑판 곳곳에서 전우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파편과 화약 냄새,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참수리 357호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휘관이 전사하고 배가 불타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전우를 보며 절망하는 대신 생존한 대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파편이 박힌 다리를 끌며 그들은 포탑으로 기어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평소 몸에 밴 지독한 훈련이 그들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대응 사격 실시. 누군가의 처절한 외침과 함께 참수리 357호의 40함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적함 등산곳 684호는 아군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 침몰할 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병들은 불지옥 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조타실이 날아갔음에도 조타장 한상국 하사는 끝까지 타기를 놓지 않았으며 병기사들은 적함의 포탑을 향해 정확하게 응사했습니다. 함포의 진동이 배 전체를 흔들고 적의 총탄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와중에도 우리 장병들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해의 파도는 이제 영웅들의 피로 물들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토요일 오전은 현대사에서 가장 처절한 해상교전의 현장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적함은 거리를 더욱 좁히며 참수리 357호를 격침시키려 집요하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만신창이가 된 357호는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불타는 갑판 위에서 대원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생사를 확인했고 마지막 남은 한 발의 포탄까지 적을 향해 날려보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오직 하나, 자신들의 등 뒤에 있는 조국과 가족의 평화였습니다. 육지에서는 월드컵의 환호성이 최고조에 달해가고 있었지만 차가운 서해 위에서는 꽃다운 청춘들이 온몸으로 포탄을 받아내며 조국의 바다를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전은 단순히 남북 간의 충돌을 넘어선 인간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투였습니다.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무명의 용사들.
그들이 보여준 용기는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유일한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화력은 여전히 강력했고 참수리 357호의 희생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순간을 그들은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리고 우리 영웅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역사는 그날의 처절했던 30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전 10시 25분 기습적으로 날아온 적의 85포탄이 참수리 357호의 조타시를 박살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정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지휘부는 화염에 휩싸였고 정장 윤영아 대위의 목소리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연기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진 절체절명의 순간 살아남은 장병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스스로 한 포를 잡고 반격의 포효를 내뱉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을 뿜은 것은 배의 뒤편에 있던 41포였습니다. 병기사 조천영 하사는 적의 총탄이 포탑을 때리는 금소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주변은 적의 기습 사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지만 그는 오로지 눈앞의 등산곳 684호를 조준했습니다. 이놈들, 감히 우리를 건드려. 조하사는 뜨겁게 달궈진 방아쇠를 움켜쥐고 적함을 향해 응사했습니다. 40포탄이 적의 선체를 타격할 때마다 불꽃이 튀었지만 적은 여전히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조천영 하사는 끝내 적의 총탄에 피격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격 버튼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훗날 발견된 그의 포탑 안은 장렬한 전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21포 사수였던 황도연 하사 역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의 14.5 기관 총탄이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노출된 포탑 안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미 적의 포탄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음에도 황 하사는 정신력을 다해 적함을 조준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 자신이 멈추면 전우들이 다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중상을 입고 숨이 멎는 순간까지도 두 손으로 발사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전우들이 나중에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손을 떼어내기 힘들 정도로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함정의 허리 부분에서는 서우원 하사가 20벌컨포를 잡고 적의 갑판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적함 등산곳 684호는 아군의 대응 사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참수리 357호가 첫 일격에 무력화될 것이라 믿었지만 만신창이가 된 357호는 오히려 더 거세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서우원 하사는 적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몸을 숨기지 않고 응사하며 적의 사수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는 가슴에 총탄을 맞으면서도 마지막 한 발까지 쏟아붓고 전우들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들의 반격이 가능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의 중심을 잡던 조타장 한상국 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타실은 이미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적의 포탄에 허벅지가 날아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한 하사는 타기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배가 멈추면 모두가 죽는다. 그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배를 안전한 곳으로 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키를 돌렸습니다. 그는 배가 가라앉는 순간까지 조타실을 떠나지 않았고 훗날 인양된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에서 타기에 손이 묶인 채 발견되어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의무병 박동혁 상병이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장님, 조하사님. 그는 자신의 몸보다 큰 구급함을 메고 피 흘리는 전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적의 탄환이 신발을 스치고 방탄복을 때리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박상병은 오직 전우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부상당한 전우를 지혈하고 다시 다른 전우에게 달려가던 그는 결국 적의 포탄 파편에 온몸이 벌집이 될 정도의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진 순간에도 옆에 있는 전우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참수리 357호는 더 이상 은색의 날렵한 고속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발의 총탄 자국과 시커먼 그 흐름으로 뒤덮인 거대한 상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뛰는 염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병들의 피가 섞인 바닷물이 갑판을 적셨고 화약 냄새는 코를 찔렀지만
우리 해군의 대응 사격은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마침내 인근에 있던 참수리 358호와 초계함들이 교전 지역으로 전력 질주하며 지원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적함 등산곳 684호는 아군의 강력한 반격에 선체가 반파되고 엔진 개통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승리를 자신하며 기습했던 북한군은 예상치 못한 아군의 저항에 당황하며 북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수리 357호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서해의 파도는 장병들의 뜨거운 눈물과 피를 머금은 채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터키전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직전이었고, 그렇게 영웅들의 사투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처절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서해 NLL 해상을 피로 물들였던 25분간의 지옥 같은 교전이 비로소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고속정 편대와 초계함들의 분노 섞인 집중 사격을 견디다 못한 북한의 등산곳 684호는 시커먼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채 북쪽으로 패주했습니다. 하지만 적이 물러간 자리, 서해 바다 위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이었던 참수리 357호는 더 이상 은빛으로 빛나던 날렵한 고속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발의 총탄 구멍으로 온몸이 벌집이 된 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교전 소식을 듣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참수리 358호가 357호의 측면에 배를 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357호의 갑판 위로 뛰어내렸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인간의 언어로 차마 형언할 수 없는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갑판은 장병들이 흘린 피로 붉게 코팅되어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질 정도였고, 화약 냄새와 살점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도 살아남은 대원들은 넋이 나간 눈으로 여전히 북쪽 하늘을 노려보며 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이제 괜찮다, 우리가 왔다 라고 울부짖으며 그들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야 장병들은 비로소 손에서 힘을 빼며 쓰러진 전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가장 먼저 긴급 구조가 이루어진 곳은 처참하게 파괴된 조타실과 갑판 주변이었습니다. 이미 정장 윤영아 대위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전우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장병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무병 박동혁 상병의 모습은 구조대원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박상병은 자신의 배와 다리에 수십 개의 파편이 박혀 내장이 보일 정도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전우의 지혈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하러 온 대원들에게 나는 괜찮으니 옆에 있는 선임부터 살려달라며 피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헬기가 긴급 투입되어 중상자들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고, 바다 위에서는 남은 인원들이 침몰해가는 참수리 357호를 살리기 위한 필사의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배의 하부는 적의 85포탄에 직격당해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곳을 통해 서해의 차가운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양수기를 가동하고 깨진 틈 사이에 옷가지와 모포,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밀어넣으며 배를 살리려 했습니다. 제발 가라앉지 마라. 우리 집이잖아. 우리 정장님이 여기 계시단 말이야. 장병들의 울부짖음이 바다를 울렸지만 이미 선체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긴 357호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해군 제2함대 사령부는 참수리 357호를 어떻게든 인양하기 위해 인근 함정들을 동원해 예인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예인 로프가 357호의 함수에 연결되고 다른 함정이 힘차게 엔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 안은 바닷물로 가득 차 수백 톤의 무게가 실린 상태였습니다. 예인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질 때마다 357호의 선체에서는 비명 같은 금소금이 들려왔고, 배는 조금씩 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거친 서해의 물살은 마치 영웅들의 함정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오전 11시 59분, 교전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30분이 흐른 시각, 참수리 357호는 결국 거친 파도 속으로 그 마지막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부터 서서히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배를 보며
인근 함정에 옮겨 탔던 생존 장병들은 피투성이가 된 손을 들어 거수경례를 올리며 오열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차가운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동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조타장 한상국 하사는 조타실 안에서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 자신의 몸을 타기에 묶은 채 배와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를 버리지 않고 조국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죽음으로써 지켜낸 것입니다. 참수리 357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바다 위에는 짙은 기름띠와 몇몇 부유물만이 남아 그날의 비극을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육지의 풍경은 이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터키와의 월드컵 3, 4위전 시작을 알리는 휘슬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고 전 국민은 다시 한번 붉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민국을 연호했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육지를 뒤덮을 때 서해 한복판에서는 우리들의 아들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진 전우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찬란했던 하루의 낮은 그렇게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침몰한 참수리 357호는 수심 30m 아래의 어두운 갯벌 바닥에 가로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라앉은 배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할 영웅들이 잠들어 있었고 육지의 병원에서는 사선을 넘나드는 부상병들의 또 다른 처절한 사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월드컵의 환상적인 열기에 취해 있었지만 군 당국과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서해에서 날아온 비보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남겨진 이들은 이 거대한 슬픔과 상실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두운 바닷속에 홀로 남겨진 영웅들은 언제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제 막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그날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참수리 357호의 마지막 침몰 장면은 그저 한 척의 군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청춘들의 고결한 희생이 영원히 바다의 기억 속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서해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포성이 멎었을 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또 다른 전쟁이 육지의 국군 수도병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요한 병원 상공을 찢으며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은 이미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월드컵의 환호성이 아니라 화약 냄새와 피 냄새에 찌든 우리 청년들의 신음이었습니다. 온몸에 파편이 박히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장병들의 모습에 베테랑 의료진조차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대로 향한 것은 의무병 박동혁 상병이었습니다. 그는 참수리 357호의 갑판 위에서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전우들을 구하다 적의 포탄 파편에 온몸이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파편이 박혀 있었고 장기 곳곳이 파열되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며 그의 몸에서 파편을 제거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끝을 알 수 없는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 박상병의 곁을 지키던 부모님은 아들의 참혹한 모습에 차마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차가운 발만 어루만졌습니다. 병실마다 가득 찬 부상 장병들의 상태는 하나같이 처참했습니다. 눈을 잃은 대원,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대원,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눈물만 흘리는 대원들까지.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전우들과 웃으며 축구 경기를 기대하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신체적인 고통과 눈앞에서 전우가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지독한 트라우마뿐이었습니다. 정장님은요? 조하사는요? 의식을 되찾은 대원들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전우들의 생사였습니다. 전우의 전사 소식을 전해들은 병실 여기저기서는 억눌린 오열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의 복도는 피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통곡 소리로 메워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들은 군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 대신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들은
시신조차 온전하지 못한 현실 앞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 나라 지키러 간 내 아들이 왜 저러고 있느냐. 는 외침은 그날의 월드컵 함성에 묻혀 사회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언론은 월드컵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연평해전의 참상을 축소하거나 가리기에 급급했고,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위로조차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슬픔에 잠겨야 했습니다. 병원 밖 세상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TV에서는 한국과 터키의 3, 4위전 하이라이트가 반복해서 나왔고, 거리에는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승리를 자축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의 시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부상 장병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환청과 통증에 몸부림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적의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 전우의 마지막 비명, 그리고 배가 가라앉던 그 차가운 소리들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상처보다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동혁 상병의 투병은 특히나 처절했습니다. 그는 수십 번의 수술을 견뎌내며 삶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형들은 괜찮습니까?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참수리 357호의 대원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월드컵 영웅들에게 환호하며 훈장을 줄 때 진짜 영웅인 박상병은 병실 안에서 고독하게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교전 후 84일 만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전우들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박상병의 전사는 제2연평해전의 6번째 전사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남겨진 생존 장병들에게 또 다른 커다란 상처가 되었습니다. 동혁아, 내가 우리를 살렸는데 왜 내가 가니? 병실을 지키던 전우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보낸 그 잔인한 여름은 장병들에게 전쟁보다 더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던졌으나 정작 국가로부터는 외면받았던 영웅들. 그들은 병상 위에서 조용히 잊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터에서의 죽음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전쟁이 끝난 후 남겨진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의 하얀 벽들은 그날 장병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함성에 묻혀버린 영웅들의 신음소리는 이제서야 우리의 가슴 속으로 파고듭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선을 넘나들던 용사들의 사투는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잊혀가는 정의와 조국에 대한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2002년의 여름은 전 국민에게 축제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잔인한 계절이었습니다. 서해에서 날아온 비보는 평범하게 저녁을 준비하던 어머니의 손에서 수저를 떨어뜨리게 했고, 아들의 저녁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버지의 등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영웅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차마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피눈물을 쏟아내던 유가족들의 처절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킨 대가로 그들이 받아든 것은 훈장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아들의 싸늘한 유품과 텅 빈 방뿐이었습니다. 윤영아 소령의 아버지는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도 군인답게 의연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영결식장에서 마주한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의 아버지를 따라 해군이 되었던 아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다를 지키겠다던 그 든든했던 장남이 차가운 한포에 쓰러졌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생전에 닦아놓았던 제복의 단추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아, 하지만 이 애비보다 먼저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 나지막한 읊조림은 영결식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조타장 한상국 상사의 아내에게 6월 29일은 세상이 멈춰버린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던 신혼부부에게 서해의 파도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출항 전 이번 작전만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못할 유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기간 동안 그녀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살아만 있어 달라, 다리 하나가 없어도 좋으니 제발 돌아만 와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41일 만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인양된 남편은 여전히 조타 키를 움켜쥔 채였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마주한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이 나라가 대체 무엇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데려가느냐고, 우리는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 했는데 왜 당신만 가야 하느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황도연 중사와 조천영 중사의 어머니들은 아들의 방을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휴가 나와서 벗어놓은 옷가지에는 아직도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나 배 타러 가요라며 손을 흔들던 마지막 뒷모습이 눈에 밟혀 어머니들은 밤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 잠이 들었습니다. 특히 적의 포탄이 빗발치는 포탑 안에서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다 전사한 아들들의 사연이 알려지자 어머니들은 자부심보다 아픔이 더 컸습니다. 그 무거운 포탑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국가에 바친 어머니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의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월드컵의 흥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듯한 차가운 시선과 냉대였습니다.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이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던 84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온몸에 파편이 박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아들의 몸을 보며 어머니는 대신 죽어주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아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엄마 나 너무 아파요라고 말할 때마다 어머니의 심장은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아들이 끝내 숨을 거두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 나라가 내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월드컵의 환희에 젖어 있었고 유가족들의 눈물은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국가의 외면이었습니다. 영웅들의 장례식은 해군장으로 축소되었고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영결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마지막 길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들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받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쩌다 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식의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아들을 둔 부모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던 시절, 유가족들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멍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2연평해전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영웅들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을 때 유가족들은 비로소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이 영웅 대접을 받는구나라며 마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그들을 영웅이라 불러도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의 빈자리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명절마다 차려지는 빈 수저, 주인 없는 방에 걸린 낡은 군복,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6월의 잔인한 햇살은 유가족들에게 영원한 아픔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그들이 왜 울어야 했는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희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영웅을 보낸 어머니의 눈물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누리는 이 평화와 환호가 누구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느냐고 말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들의 눈물에 답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결코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남겨진 유가족들의 시린 가슴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서해의 거친 파도 속으로 참수리 357호가 가라앉은 지 수십일이 지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시계는 여전히 6월 29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 수심 30m 아래 어두운 갯벌에 가라앉은 함정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실과 영웅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2002년 8월 월드컵의 열기가 식고 매미 소리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 해군은 마침내 참수리 357호를 인양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침몰한 군함을 건져 올리는 작업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웅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눈물의 귀환 작전이었습니다. 인양 작업은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서해의 물살은 유난히 거셌고 바닷속 시야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탁했습니다. 심해 잠수사 SSU들이 목숨을 걸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참수리 357호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선체 곳곳에 박힌 수천 발의 탄은은 그날의 교전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가혹했는지를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잠수사들은 어두운 선실 내부를 더듬으며 실종된 전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국민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조타실에서 타기를 꽉 움켜쥔 채 발견된 한상국 상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상국 상사는 배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조타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적의 포탄에 허벅지가 날아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배를 안전하게 예인하기 위해 혹은 전우들과 함께 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타기에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한 하사를 인양하던 잠수사들은 그의 결연한 모습 앞에 수중 마스크 안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죽어서도 조국을 수호하려 했던 그 숭고한 정신 앞에 바다는 잠시 숨을 죽였고 한 하사는 그렇게 41일 만에 차가운 바다 위로 돌아왔습니다. 상구가 이제 집에 가자. 동료들의 흐느낌이 가판을 메웠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크레인이 참수리 357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때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경악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야 할 고속정의 외벽은 적의 85포탄에 뚫려 커다란 구멍이 숭숭 나 있었고 수천 발의 중기관 총탄이 긁고 지나간 자국은 마치 핥힌 상처처럼 선명했습니다. 가판 위에는 대원들이 마지막까지 응사했던 포탄 껍데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인을 잃은 헬멧과 군화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인양된 함정은 말이 없었지만 그 몸체에 새겨진 상처들은 그날 오전 10시 25분부터 25분간 벌어진 사투가 얼마나 비겁한 기습이었으며 우리 영웅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버텼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참수리 357호가 평택 해군 제2함대 기지로 돌아오던 날 기지 안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생존 장병들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자신들의 집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정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나만 살아 돌아와서 미안하다. 찢겨나간 깃발과 부서진 조타실을 어루만지며 대원들은 전우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우발적 충돌이라 치부하려 했던 그날의 사건은 인양된 함정이 보여주는 명확한 조준 타격의 흔적 앞에 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적함 등산곳 684호는 처음부터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을 겨냥해 사륙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인양된 참수리 357호는 이제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에 영구 보존되어 있습니다. 배는 더 이상 바다를 가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체에 뚫린 구멍마다 꽂힌 붉은 막대기들은 그날 날아온 포탄의 궤적을 보여주며 방문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평화의 무게를 알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곳을 찾는 부모들은 부서진 함정을 보여주며 목이 매곤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에 취해 있을 때 이 좁은 가판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간 형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을 인양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국가가 가리려 했던 비극을 함정 스스로가 증명해낸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참수리 357호의 귀환이 있었기에 우리는 6인의 영웅을 비로소 가슴에 제대로 새길 수 있었습니다. 갯벌 속에 묻힐 뻔했던 청춘들의 용기는 차가운 철갑을 뚫고 나와 우리 사회에 잠자던 안보의식을 깨웠습니다. 비록 배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영원한 수호신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인양된 참수리 357호를 보며 다짐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열한 기습에 우리 아들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그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강한 안보를 다지겠노라고 말입니다. 참수리 357호의 귀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바로 세우고
잊혀가는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서해의 노을이 질 때면 우리는 평택 기지에 서 있는 357호를 바라보며 그날의 파도 소리를 떠올립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영웅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성은 멎었고 함정은 인양되었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수리 357호에서 피 비린내 나는 사투를 벌이고 기적적으로 생존한 장병들에게 2002년 6월 29일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는 거대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몸에 박힌 파편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영혼에 박힌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날카롭게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생존자라 부르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전우를 두고 온 죄인이라 부르며 평생을 자책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병원을 퇴원하고 부대로 복귀한 장병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위로나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냉담했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을 위해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려 했던 정부의 기조 아래 생존 장병들은 영웅 대접은커녕 입조심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전후의 장례식에서조차 마음 놓고 통곡하지 못했던 그들은 부대로 돌아와 다시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조여오고 가판 위를 걷다가도 발밑에 전후의 피가 흥건한 것만 같은 환각에 시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이름의 지독한 전쟁 후유증이었습니다. 생존 대원들은 밤마다 지옥 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조타실이 폭발하는 굉음, 전우들의 마지막 비명, 그리고 살려달라며 내미는 피 묻은 손을 잡지 못했던 기억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좁은 방 안엔 적막만이 가득했고 그 적막은 다시금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대원은 평소 좋아하던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만 봐도 그날의 피가 떠올라 공포에 질렸고 또 어떤 대원은 불꽃놀이 소리에 기겁하며 바닥에 엎드리는 등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전사자나 부상자에 대한 보상 체계는 매우 미흡했고 특히 정신적 외상에 대한 개념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생존 장병들은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사회로 돌아온 그들은 취업 면접에서 연평해전에 참전했다는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향해 그때 왜 더 잘 싸우지 못했느냐 혹은 북한과 싸워 국익을 해쳤다는 식의 비수 같은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청춘들이 정작 조국으로부터 상처받고 소외당하는 현실 앞에 생존자들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함께 사투를 벌였던 전우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1년에 한 번 6월 29일이 다가오면 그들은 평택 해군 제2함대 기지로 모여듭니다. 인양된 참수리 357호 앞에 서서 이제는 만질 수 없는 전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술 한 잔을 올립니다. 정장님, 형들, 나 아직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24년이 흐른 지금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생존 장병 중 일부는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그날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거나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존 장병들 역시 연평해전의 또 다른 희생자라는 사실입니다. 전사한 영웅들에게는 숭고한 예우가 필요하듯 살아남아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국가의 책임 있는 보호와 존경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PTSD는 단순한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다 입은 보이지 않는 총상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이 숨지 않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배를 지켰고 우리 바다를 수호했습니다. 생존 장병들이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승리자였으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방패였습니다. 파란 바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온다는 그들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부채입니다. 축제의 함성에 묻혔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이제는 우리가 들어주어야 합니다.
생존 장병들이 비로소 악몽에서 깨어나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때 제2연평해전은 진정한 의미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들의 죽음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살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청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입니다. 참수리 357호의 마지막 생존 대원이 눈을 감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상처를 함께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이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 중 하나는 우리 장병들의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발을 묶어버린 무력한 교전 수칙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참수리 357호 장병들은 적의 포구가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에게 하달된 교전 수칙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시각 식별 마이너스 경고 방송 마이너스 차단 기동 밀어내기 마이너스 경고 사격 마이너스 격파 사격 순이었죠. 이 수칙의 가장 큰 맹점은 적이 먼저 불을 뿜기 전까지는 결코 먼저 쏠 수 없다는 선제 사격 금지 원칙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교전 수칙의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해군이 배를 직접 부딪혀 밀어내려 한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거리를 좁혀 기습 사격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참수리 357호가 차단 기동을 위해 적함에 450m까지 접근했을 때 북한은 이미 조준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만약 당시 우리 해군에게 위협을 느끼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혹은 적의 포구가 돌아가는 순간 먼저 사격할 수 있었다면 윤영아 소령을 비롯한 6인의 영웅이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교전이 끝난 후 군 내부와 정치권에서는 이 불합리한 교전 수칙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자가 덤벼드는데 이빨을 드러내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냐는 장병들의 울분 섞인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바다로 나간 청년들에게 방패는 주되 칼을 쓰지 못하게 한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군 당국은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듯 교전 수칙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5단계를 경고 방송 및 시각 식별 마이너스 경고 사격 마이너스 격파 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사격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위해 우리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 그리고 침몰한 고속정 한 척. 뒤늦게 바뀐 수칙은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주었을지 모르나 이미 세상을 떠난 영웅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작 이렇게 바꿨더라면 내 아들이 살았을 것 아니냐며 가슴을 쳤습니다. 제2연평해전 이후 강화된 교전 수칙은 훗날 2009년 대청해전에서 우리 해군이 북한 함정을 압도적으로 격퇴하는 밑거름이 되었지만 그 승리의 이면에는 357호 장병들의 피 섞인 희생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적과 대치하는 최전방의 장병들에게는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연평해전은 정치적 논리나 외교적 계산이 군사적 판단보다 앞설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픈 사례로 남았습니다. 당시 햇볕 정책이라는 거대한 기조 아래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압박이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그것이 결국 우리 아들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셈이었습니다. 개정된 교전 수칙은 단순히 문구 몇 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우리 장병들을 비겁한 기습 앞에 무방비로 내던지지 않겠다는 국가의 뒤늦은 반성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서해를 지키는 우리 해군 장병들이 적의 도발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은 24년 전 참수리 357호 영웅들이 온몸으로 증명해낸 교전 수칙의 부당함 덕분입니다. 소를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 할지라도 그 외양간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남겨진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의 도발을 압도할 수 있는 힘과 그 힘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에서 나옵니다.
뒤늦게 바뀐 교전 수칙 뒤에 가려진 영웅들의 눈물 어린 사연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사후약 방문식의 안보가 아닌 철저한 대비와 강력한 대응으로 우리 바다를 수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6인의 영웅이 남긴 교훈은 비단 군사적인 수칙을 넘어 국가가 군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의 푸른 바다 위에서 울려 퍼졌던 그날의 포성은 이제 멈췄지만 우리 가슴 속에 박힌 영웅들의 이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10부에 걸친 이 긴 여정의 마지막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왜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한때 서해교전이라 불리며 단순한 무력 충돌로 치부되기도 했으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승전의 역사로 바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에 서 있는 참수리 357호의 선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붉은색 막대로 표시된 수많은 탄흔은 그날 영웅들이 견뎌낸 고통의 깊이이며 동시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던 용맹함의 증거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부서진 조타실과 휘어진 함포를 바라보며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과 월드컵의 환희가 결코 공짜가 아니었음을,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였던 청년들이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던졌음을 말입니다. 6인의 영웅은 이제 우리 해군의 최첨단 유도탄 고속함 PKG로 부활하여 다시 서해를 누비고 있습니다. 윤영함, 한상국함, 조천영함, 황도연함, 서후원함, 박동혁함. 그들은 이제 적의 기습에 무력하게 당하던 낡은 고속정이 아니라 적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갖춘 수호신이 되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후배 장병들은 선배 영웅들의 이름이 새겨진 함정에 오를 때마다 그날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NLL은 결코 넘볼 수 없다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는 24년 전 영웅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영웅들에 대한 예우 또한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개편되었고 그들의 공적은 훈장과 추모비로 기록되었습니다. 매년 6월 29일이면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그들을 기리며 서해를 지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교과서와 기록물에 담아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예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입니다. 축제의 함성에 묻혔던 그들의 비명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줄 때 영웅들은 비로소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그 질문에 몸소답했습니다. 비겁한 평화보다 당당한 죽음을 택했고 혼자 사는 길보다 전우와 함께 배를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군인 정신과 조국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정의와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피로 지켜낸 서해의 파도는 오늘도 평화롭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 NLL을 사수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4년 전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6인의 영웅과 18명의 부상 장병, 그리고 평생을 눈물로 지새운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를 올립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그 바다 위에서 우리는 평화를 노래합니다. 제2연평해전 10부작 대하 드라마 시리즈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서해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영웅들이여, 이제 차가운 바다의 기억을 잊고 하늘에서 평안히 잠드소서. 서해의 수호신들이여 영원하라.